사회생활에서 10명의 친구보다 1명의 적을 두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10명의 친구의 도움으로 일이 잘 풀리다가도 1명의 적으로 인해 골로 가는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인데요. 손책의 일생이 꼭 그러했습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조조가 원수와 자웅을 겨룰 때 허창 빈집털이를 하려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상치 못한 원한으로 이를 그르친 손책의 이야기, 지금 시작해보겠습니다. 손책은 자가 백부이고 손자병법을 쓴 손모의 후손일 수 있습니다. 후손일 수 있다라는 것은 정사 손견전에서 진수가 손견의 배경을 설명할 때 손모의 후손이다가 아닌 손모의 후손인 것 같다라고 애매한 기록을 남겼기 때문인데, 아마 당시에 손견 집안이 손모의 후손이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정확한 근거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친 손견은 소설 연희의 내용과 달리 당시 원술의 부하였는데, 원술의 명으로 유표를 치다가 황조의 매복에 걸려 193년 1월 7일 사망하고 맙니다. 손책은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하고 세력을 모으는데 당시 서주목 도겸이 이를 매우 경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자기 나와바리에서 인재도 모으고 뭔가 도모하려고 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좋아할 리가 없겠죠. 손책은 단양태수이면서 외숙인 오경에 의지하고자 고가로 옮기고 병사 수백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원술 휘하로 들어가 부친 손견이 지휘하던 병사를 임계받는데, 이 과정이 강표전에 좀 더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원술을 만난 손책이 눈물로 사정을 하니까 원술이 손책의 인물됨을 알아보고 등용을 하였고, 오경을 단양태수로 삼아 거기서 잘 해보라 했는데 거기서 병사 수백을 모은 손책이 조랑에게 기습당해서 병사를 모두 잃고 정보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건집니다. 그리고 다시 원술에게 가서 손을 벌리니 원술이 과거 손견 소속의 병력 1천을 주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손책을 위기에 빠뜨렸던 그 조랑은 추후 손책의 부장 손보한테 패해서 사로잡힙니다. 아버지 손견이 맞는 벼슬마다 이목을 주목받았듯이 손책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태위를 지낸 마일제의 청고로 회의교위에 임명되고 원술 영내의 장훈 등이 손책을 존경했으며, 원술 또한 내 자식이 손책과 같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손책에 대한 원술의 신뢰를 보여주는 일화가 있는데요. 손책의 부하가 죄를 짓고 원술의 진영으로 숨어 들어간 일이 있었는데, 아마 그 죄는 추후 원술과의 대화를 통해 모반으로 유추됩니다. 손책은 원술의 진영을 추색해서 해당 병사를 죽인 후에 당연히 주군의 진영에서 난리를 피웠기 때문에 원술에게 사죄를 하는데, 원술은 병사들은 반란을 좋아한다, 당연히 잡아 죽여야지 뭐가 미안하냐 라고 지금 시대에서는 큰일날 장병 비하 발언을 하며 손책의 편을 들어주는데, 이에 사람들은 더욱더 손책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원술도 손책이 세력을 키우는 건 경계를 했는지 손책이 그렇게 바라던 태수직은 절대 주지 않는데요. 국왕태수 자리를 약속했지만 약속을 어기고 진기를 국왕태수로 삼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손책이 태수직을 획득할 기회가 왔으니 여강태수 6강이 쌀 3만섬 상납을 거부하자 원술이 손책을 불러 말합니다. 전에 너 제끼고 진기한테 태수시켰더니 개판태서 한스럽다. 이번에 네가 6강을 도모하면 여강태수 네 거다. 마침 손책도 일전에 6강에게 푸대접을 받은 원한이 있어서 옳거니 하고 출병을 합니다. 그리고 여강성을 함락하는데 역시 통수를 맞고 여강태수는 유은에게 돌아가죠. 이게 정사에는 한 줄로 나와 있어서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후한서 6강전을 보면 손책이 이 여강성 하나 먹겠다고 꼬라박은 시간이 무려 2년입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2년 걸려서 성공시켜놨더니 승진은 다른 놈이 하면 열받겠죠. 아마 이때부터 손책은 거병의 의지를 갖기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참고로 한 가지 재밌는 게, 손책한테 털린 이 육강이 추후 오나라에서 이름을 날리게 되는 육손의 작은 할아버지입니다. 육강이 이 전쟁 전에 일가 친척들을 오로 대피시켰는데, 그래서 육손도 살아남아서 나중에 손씨 가문하고 화해하고 오나라를 구할 수 있었겠죠. 만약 육강이 손을 놓고 있었으면 아마 일가 친척들이 화를 당했을 것이고 육손이 이릉대전에서 나라를 구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랬으면 혹시 유비가, 손책은 일생일대 독립의 기회를 맞이합니다. 한나라 조정에서 유효를 양주자사로 임명하는데 유효가 부임을 했는데 관사를 못 들어가요. 관사가 있는 수춘을 원술이 무력으로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유효는 대신 고가에 머무릅니다. 코에이 일부 삼국지 시리즈 보면 유효가 수춘에 있는데 사실 고중 오류죠. 한나라 말기에는 지방 호족이 직접 주자사가 되기도 하고 한나라 조정과 상관없이 스스로 임명하는 경우도 있어서 태수나 자사가 2명인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유효가 딱 그런 사례였는데요.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평안도지사가 있어요, 우리 남한에. 대충 비슷한 거라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유효가 한나라 조정에서 정식 임명하고 군사 수만 명까지 적하면서 원술에 대항하게 한 정식 자사였는데, 원술이 자체적으로 양주자사로 임명한 해구도 있었습니다. 즉
이 강동 땅을 두고 두 세력이 격돌하게 된 것이고, 원술이 하다 안 되니까 손책한테 강동 평정을 맡기죠. 당시 한나라 조정이 큰 의미는 없었지만 형식적으로는 손책이 역적의 편에 서서 조정에서 정식 임명된 자사를 공격한 겁니다. 그런데 손책한테는 개인적으로도 유효와 싸워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효가 부임해서 원술이랑 대립하는 과정에 당연히 원술이 임명했던 단양태수 오경을 내쫓아버립니다. 오경은 앞서 언급되었듯이 손책의 외숙이죠. 가족 친지를 건드렸으니까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손책의 용맹함이 진가를 발휘하는데, 유효, 왕랑, 엄백호 등을 손쉽게 토벌하고 강동을 평정합니다. 손책의 강동정벌은 유효, 엄백호 등 코웨이 삼국지 작군주들이 대상이라 양민학살로 평가절하되기도 하는데, 유효는 19살 때 도적대에 붙잡힌 아버지를 구해온 일로 이름을 떨치기도 했고, 엄백호 역시 만여 명의 무리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리고 왕랑 역시 당시 명성 있는 유학자였죠. 강동 평정 당시 손책의 병사가 5,6천으로 나와 있으니 절대 호락호락한 상대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손책은 강동 정벌 이후 스스로 회계태수가 되고, 외숙인 오경한테는 빼앗겼던 단양태수를 다시 주는가 하면 그 외 주요 성의 태수를 본인이 임명해버립니다. 이미 그의 주군이던 원술은 되지도 않는 거죠. 그리고 당시 원술이 칭제를 했는데 이걸 꾸짖고 원술과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줘야 됩니다. 뭐 잘해줬어도 털렸을 수 있었겠지만, 손책은 소패항으로 불렸습니다. 역발상 기계세 항우의 호칭이 패항이었으니까 소패항은 대충 리틀 항우라는 뜻입니다. 손책의 무력을 뒷받침하는 일화가 바로 태사자와의 일기토입니다. 태사자는 이미 용맹과 지모로 황건적 관해의 대군 포위망을 뚫어낸 맹장이었는데, 유효한테 중용되지 못하고 수색병 정도의 임무를 맡고 있었고, 기병 1명을 데리고 수색을 하다가 황계, 한당 등 기병 13기를 데리고 지나던 손책과 마주쳤는데, 대충 14대 2로 싸우다가 마침 일기토를 붙어서 손책이 태사자의 수국을 뺐고, 태사자는 손책의 투구를 뺐습니다. 이 와중 양쪽 군대가 난입해서 싸움이 쫑났다고 정사 태사자전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손책은 용모가 화려하고 농담을 좋아하며 성격이 활달해 타인의 의견을 수용할 줄 알고, 인재기용도 잘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아군이나 자신의 바운더리 안의 사람들에게는 평이 좋고 인기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의 무리들에게는 흉포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의 적에 대한 태도는 그가 단명하는 원인이 됩니다. 강표전을 인용하면 엄백호가 동생 엄려를 사신으로 보냈을 때 손책이 책상을 두루마리 내서 겁을 준 적이 있는데, 이걸 보고 엄려가 바짝 쫄보라 생각하고 그대로 창을 던져 사신으로 온 엄려를 죽여버립니다. 배송지가 오나라 쪽 기록은 장엄이 쓴 오록 이후 서진 때에 발행된 강표전을 주석으로 많이 인용하는데요. 신빙성을 차치하고 이들 기록에 따르면 당시 명방에 있었던 유학자 고대를 마음에 안 든다고 죽이고, 도사 우기를 질투해서 우길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허공을 죽이는데, 허공은 과거 한 번 손책과 싸우다가 엄백호한테 도망간 뒤에 항복한 인물입니다. 200년에 조조가 원소랑 한판 붙으려고 허창을 비우게 되죠. 손책은 이때 빈집털이를 해서 협천자 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허공이 헌제와 내통을 시도하죠. 이걸 들켜서 손책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허공이 자신의 부하나 빈객들한테는 상당히 잘해준 게 있었나 봅니다. 허창 빈집털이를 위해서 비밀리에 출병 준비까지 다 해놨다가 허공의 빈객한테 보복당해 100일 넘게 앓다가 사망하니 그의 나이 26세였습니다. 사실 허창 빈집털이 계획은 조조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곽가가 손책은 강동정벌 과정에서 인재를 아끼던 호거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방비도 딱히 하지 않으니 자객이 들면 그냥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손책은 반드시 필부의 손에 죽을 것입니다. 라고 예측하니 손책의 죽음이 실로 이와 같았습니다. 물론 상상력을 보태야 하지만 조조가 이런 점쟁이 예측 같은 말만 믿고 근거지를 비울 리는 없었을 거라 본다면, 곽가의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손책은 명망 있는 호걸들을 많이 죽여놨고 딱히 보복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암살 사주는 시구중 먹기다. 곧 조치하겠다. 손책 암살의 곽가 배후설의 사실 여부를 차치하고 한 가지 확실한 건 손책은 보복당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손책이 적들에게 항상 무자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유효의 가족들을 끝까지 잘 보살펴줬고, 왕랑은 학식과 명성을 고려해 죽이지 않았으며,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태사자를 믿고 유효의 잔병 수습을 맡겨 떠나게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기록들을 참고하면 자비와 인덕이 모자라 변을 당한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유비는 사람을 패죽이고도 손책의 뒤는 손재리가 있는데, 손재리 본인은 황제에 올라 황룡이라는 간지나는 연호를 쓰면서 아버지인 손견은 황제로 추존했지만 형인 손책은 왕자기로만 추승합니다. 그리고 손책의 아들 손소는 왕이 아닌 상우자기를 받아 푸대접을 받습니다. 오늘은 리틀 항우로 불렸다가 진짜 리틀 항우처럼 살다간 손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법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